제1장 열리지 않는 문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기괴한 집이 하나 있었다. 그 집은 박씨 가문이 대를 이어 살아온 곳으로 겉보기엔 평범한 한옥이었지만 안채 깊숙한 곳에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이 하나 있었다. 그 문은 검은 오칠이 벗겨져 나무에 거친 결이 드러났고 문짝 위엔 붉은 부적이 겹겹이 붙어 있었다. 문고리는 녹이 쓴 채 꽁꽁 묶인 새끼줄로 칭칭 감겨 있었고 그 위엔 또 다른 자물쇠가 여러 개 걸려 있었다. 박씨 집안의 가훈은 단 하나였다. 그 문을 절대 열지 말라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이 물었다. 어르신, 그 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런 겁니까? 박노인이 대답했다. 아이고, 그런 걸 함부로 묻는 게 아니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그 문이 열리는 날엔 온 마을이 피바다가 된다고 하네. 하지만 호기심이란 게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박노인의 셋째 아들 박진수는 어린 시절부터 그 문이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밤마다 그 앞을 서성이며 귀를 갖다 대보기도 하고 문틈 사이로 눈을 대고 들여다보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진수가 혼잣말했다. 이상하다. 분명 안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밤 진수는 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끽끽거리는 나무 마찰음과 함께 뭔가 긁는 소리, 그리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진수가 두려워하며 물었다. 누가 있습니까? 안에 누가 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긁는 소리만 더욱 거세어졌을 뿐이었다. 마치 누군가 문 안쪽에서 손톱으로 벽을 긁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진수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어젯밤 그 문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박노인이 소리쳤다. 헛소리 말거라. 그 문 안엔 아무도 없어. 절대 아무도. 박노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박노인은 그 문 앞에 술과 떡을 차려놓고 무언가에게 빌기 시작했다.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다.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더 이상 소리 내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밤마다 긁는 소리, 두드리는 소리, 신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급기야 다른 식구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진수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 그 문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이러다 우리 모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박노인이 단호하게 거부했다. 안 돼.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목숨 걸고 당부하신 말씀인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몰래 그 문 앞으로 갔다. 평소보다 더욱 처절한 긁는 소리가 들려왔고 문틈 사이로 무언가 붉은 액체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진수가 놀라며 중얼거렸다. 이건 피야? 그 순간 문 안에서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도와줘. 제발 도와줘. 너무 춥고 너무 어두워. 진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동시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누군가 저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은가.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세요? 어떻게 거기 갇히게 되신 거예요? 여자가 처절하게 대답했다. 나는 이 집이 첫 번째 며느리였어. 50년 전에. 진수는 깜짝 놀랐다. 첫 번째 며느리라면 할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을 말하는 것일 텐데 그분은 진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진수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그럼 할머니시군요?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여자가 애절하게 울부짖었다. 나는 죽지 못하고 여기 갇혀 있어. 나를 꺼내줘.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애절해졌다. 진수는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새끼줄을 풀기 시작했다. 진수가 다짐하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자물쇠들을 하나씩 따고 부적들을 떼어내고 마침내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문고리가 얼음처럼 차갑더니 점점 뜨거워져서 마치 달궈진 쇠처럼 손을 데우기 시작했다. 진수가 비명을 질렀다.
아!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문고리에 붙어버린 것처럼 떨어지지 않더니 문이 저절로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다. 문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왔다. 그 바람은 마치 지하 깊은 동굴에서 나오는 것처럼 습하고 차가웠으며 동시에 역겨운 썩은 냄새가 함께 풍겨왔다. 진수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완전히 열리면서 안에서 무언가 검은 형체가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였지만 사람이 아니었다.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뼈가 드러난 곳도 있었고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져 바닥을 질질 끌었다. 그리고 그 얼굴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일그러져 있었는데 눈구멍에는 구더기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이 입을 벌리자 목구멍 안쪽까지 썩어 문드러진 것이 보였고 거기서 시커먼 피가 흘러내렸다. 그것이 진수를 보며 으르렁거렸다. 고마워. 드디어 나올 수 있겠구나. 진수가 공포에 떨며 물어봤다. 당신이 할머니세요? 그것이 섬뜩하게 웃었다. 할머니? 하하. 나는 이 집에 살던 모든 여자들이다. 며느리들, 딸들, 하녀들. 모두 이 문 안에서 죽어갔지. 진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제야 문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바닥에 희끄무리한 뼈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수십 구의 해골들이 뒤엉켜 있었고 그 위로는 찢어진 한복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썩은 것이 계속 말했다. 이 집 남자들은 대대로 여자들을 이 방에 가둬놓고 굶겨 죽였어. 말 안 듣는다고, 집안을 망친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원한에 사로잡혀 죽지 못하고 있었지. 진수가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그럼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건가요? 썩은 것이 머리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너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모두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너도 알게 된 거야. 그 순간 집안에서 박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수야, 뭘 하고 있는 거냐? 박노인이 뛰어와서 열린 문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노인이 절망하며 소리쳤다. 아, 안 된다. 다시 문을 닫아야 해. 하지만 썩은 것은 이미 문 밖으로 완전히 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수십 명의 다른 썩은 시체들이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썩은 것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복수할 시간이다. 이 집안 남자들이 우리에게 한 일을 똑같이 갚아줄 시간이.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썩은 것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집 안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곧 집 안에서 박노인과 다른 식구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박씨 집에선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집안은 피바다가 되어 있었고 남자들은 모두 온몸이 찢겨진 채 죽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모두 무사했다는 점이었다. 다만 그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듯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문은 다시 열려 있었다. 문 안은 이제 완전히 비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불태워 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만은 타지 않았다. 집이 모두 재가 되어도 그 문만은 그대로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주변에 돌무더기를 쌓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그 후로 그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았다. 밤이 되면 그 돌무더기 근처에서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울음이 아니라 기쁜 울음이라고 했다. 그리고 가끔 그 돌무더기 위로 하얀 나비들이 나타나 하늘로 날아오른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억울하게 죽은 여인들의 영혼이 드디어 해탈하여 저승으로 가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문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돌무더기 속에 묻혀 보이지 않을 뿐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간혹 호기심 많은 사람이 돌무더기를 치우려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병에 걸려 며칠 안에 죽고 말았다. 세월이 흘러 그 마을도 없어지고 산으로 돌아갔지만 그 자리에는 여전히 돌무더기가 남아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밤이 되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자들의 울음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기쁜 울음인지 슬픈 울음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문이 다시 열리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문 안에는 새로운 원혼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씨 집안 남자들의 원혼이 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를 깨닫고 후회하며 복수를 당한 것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문은 절대로 다시 열려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 호기심에 그 돌무더기를 치우고 문을 연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제2장 길이의 노파 어느 산간 마을에는 기이한 고개 하나가 있었다. 그 고개는 마을 사람들이 인근 장터에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곳이었는데 해가 지면 아무도 그곳을 지나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고개에는 밤마다 등 굽은 노파 하나가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젊은 총각 김서방이 늦은 시간에 장터에서 돌아오게 되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떨어졌고 어둠이 고개를 덮기 시작했다. 김서방이 혼잣말했다. 이런, 너무 늦었구나. 빨리 가야겠다. 그는 서둘러 고개 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발밑에 돌멩이가 구르는 소리와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렸다. 한참을 올라가던 중 앞쪽에서 뚜벅뚜벅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자신보다 먼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았다. 김서방이 안도하며 말했다. 다행이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조금 더 가니 앞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등이 심하게 굽어 거의 기역자로 꺾인 노파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노파는 낡은 회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검은 수건을 둘러쓰고 있었다. 김서방은 예의상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이 늦은 시간에 어디 가십니까? 노파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응, 그냥 집으로 가는 길이야. 목소리가 기이하게 메마르고 쉰 소리였다. 마치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처럼 말이다.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 수도. 노파가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다, 총각. 하지만 괜찮아. 나는 이 길을 수십 년째 다니고 있거든. 김서방은 노파의 느린 걸음 때문에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걸어도 노파와의 거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김서방이 의아해하며 혼잣말했다. 이상하네. 분명 나는 빨리 걷고 있는데. 더욱 이상한 것은 노파의 발자국 소리였다. 분명 지팡이를 짚으며 걷고 있는데 지팡이가 땅에 닿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발자국 소리만 뚜벅뚜벅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한참을 더 걸어가니 고개 정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노파가 멈춰섰다. 노파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총각, 혹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나? 김서방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글쎄요. 달의 위치로 보아 자정쯤 된 것 같은데요. 노파가 만족스럽게 중얼거렸다. 그렇구나. 자정이구나. 그 순간 김서방은 소름이 돋았다. 노파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해 있었다. 전에는 노인의 쉰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김서방이 두려워하며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몸은 앞을 향한 채로 목만 뒤로 돌리고 있었다. 마치 올빼미처럼 목이 180도 돌아가고 있었다. 김서방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노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것은 노파의 얼굴이 아니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이었는데 눈은 새까맣게 파인 구멍이었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 그 입 안에는 썩은 이빨들이 삐뚤빼뚤하게 자라나 있었다. 그것이 김서방을 보며 으스스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총각님. 이제 인사 제대로 하네요. 김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땅,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것이 대답했다. 저는 이 길에서 죽은 여자예요. 30년 전의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의 몸이 천천히 김서방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뒤를 향하고 있어서 몸과 머리가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것이 계속 말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가 저를 죽이고 돈을 뺏어갔죠. 그 후로 저는 이 길에서 밤마다 걸으면서 그 강도를 찾고 있어요. 김서방이 겁에 질려 물었다. 그럼 저는 왜? 그것이 섬뜩하게 웃었다. 모든 남자가 의심스러워요. 혹시 그 강도의 자손일지도 모르거든요. 그 순간 김서방은 도망치려고 뒤돌아섰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등 굽은 노파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김서방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어떻게 그럴 수가? 노파가 다시 쉰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 가려고 그러나, 총각? 김서방은 혼란에 빠졌다. 분명 젊은 여자의 모습으로 변했던 것이 다시 노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김서방이 뒤를 돌아보니 젊은 여자의 모습도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앞에는 노파, 뒤에는 젊은 여자. 같은 존재가 두 개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다. 젊은 여자가 말했다. 놀라셨나요? 저는 죽을 때의 모습과 늙었을 때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노파가 말했다. 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이런 모습이었을 거야. 김서방은 완전히 겁에 질려 땅에 주저앉았다. 그러자 두 모습이 동시에 그에게 다가왔다. 젊은 여자가 물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노파가 물었다. 혹시 30년 전에 이 길을 자주 다니셨나요? 김서방이 떨리며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젠 여자가 다가오며 말했다. 그렇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것이 김서방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졌다. 젊은 여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 눈, 이 코, 그 강도와 똑같아. 노파도 동시에 외쳤다. 맞아. 이놈이 그 강도의 후손이야. 김서방이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아닙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착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두 모습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젊은 여자가 손을 뻗으며 말했다. 그 강도가 내 목을 조를 때도 이렇게 했어. 노파가 지팡이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내가 늙도록 살았다면 복수를 했을 텐데. 김서방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 순간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꽃기요. 새벽이 오고 있었다. 두 모습이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젊은 여자가 말했다. 아쉽네요. 벌써 새벽이군요. 노파가 말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두 모습이 김서방을 보며 동시에 말했다.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당신이 이 길을 다시 지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마치고 두 모습은 서서히 희미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김서방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해가 뜨자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김서방은 마을 어른들에게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한 어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여자 말이군. 30년 전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지. 다른 어른이 덧붙였다. 그때 젊은 처녀가 장에서 돌아오다가 강도에게 당했어. 온몸이 칼에 찔려 죽어 있더라고. 또 다른 어른이 말했다. 그 강도는 잡히지 않았어. 하지만 며칠 후에 이상한 일이 있었지. 김서방이 물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어른이 대답했다. 그 무렵 이웃 마을의 한 남자가 그 고개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어. 온몸이 핥혀져 있었는데 마치 여자의 손톱으로 긁힌 것 같았다고 하더라. 김서방이 놀라며 물었다. 그럼 그 남자가 강도였단 말입니까?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시신 옆에 그 처녀의 물건들이 있었거든. 김서방이 안도하며 말했다. 그럼 이제 그 여자의 원한이 풀렸겠네요. 하지만 다른 어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후로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 김서방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른이 무서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죽은 후에도 복수심이 너무 커서 이제는 모든 남자를 의심하게 된 거야. 특히 그 강도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말이지. 김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제야 그 여자가 왜 자신을 그 강도의 후손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어른이 경고하며 말했다. 앞으로는 절대 밤에 그 고개를 넘지 마라. 그 여자는 이제 완전히 악령이 되어버렸어. 그 후로 김서방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해가 진 후에는 그 길을 피해 돌아갔다. 하지만 가끔 멀리서 그 고개를 바라보면 밤마다 희미한 그림자가 걸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종종 다른 마을 사람들이 그 고개에서 이상한 일을 당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한 상인이 말했다. 지난밤에 그 고개를 넘는데 앞에서 할머니가 걸어가더라고. 인사를 했더니 갑자기 젊은 여자로 변하면서 나를 째려보는 거야. 다른 사람이 말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 뒤에서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면서 그 고개는 점점 더 무서운 곳으로 소문이 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 돌아가더라도 다른 길을 이용했다. 하지만 가끔 그 사실을 모르는 나그네들이 그 길을 지나곤 했는데 대부분 무사히 지나갔지만 몇몇은 다음날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곤 했다. 그들은 의식을 되찾은 후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한 나그네가 떨리며 말했다. 등 굽은 할머니가 인사를 하기에 응답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젊은 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나그네가 말했다. 앞에서 걸어가던 노파가 갑자기 뒤에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고개는 완전히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 되었다. 결국 관에서 그 길을 폐쇄하고 다른 길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 폐쇄된 길에서는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밤이 되면 그곳에서 여자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소리가 바람에 실려 마을까지 들려오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문을 꽁꽁 잠그고 숨죽여 있었다. 혹시 그 목소리의 주인이 마을까지 찾아올까 봐서였다. 그리고 정말로 가끔 마을 한복판에서 등 굽은 노파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다가가서 확인해보면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세월이 흘러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 길은 여전히 거기 있고 그 여자도 여전히 그곳을 걸어다니고 있을 것이다. 밤마다 등을 굽히고 천천히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말이다. 그리고 그 인사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 중에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 제3장 웃는 그림자. 어느 작은 마을에 이씨 가문에 큰 저택이 하나 있었다. 그 집은 대대로 학자들을 배출한 명문가였는데 최근 들어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집 안 곳곳에 걸린 초롱불에서 시작되었다. 밤이 되면 불빛에 비친 사람들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것이었다. 이 집의 셋째 아들 이정호는 밤늦게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우연히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정호가 의아해하며 혼잣말했다. 이상하네.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그림자는 왜 고개를 들고 있지? 그는 다시 책에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눈끝으로 그림자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 그림자는 분명 그와 다른 동작을 하고 있었다. 정호가 놀라서 그림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순간 그림자는 다시 정상적으로 그의 동작을 따라했다. 정호가 안도하며 중얼거렸다. 착각이었나 보다. 하지만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 이번에는 더욱 확실했다. 그가 붓을 들고 글씨를 쓰고 있는데 그림자는 손을 허공에 흔들고 있었다. 정호가 부모님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 그림자가 이상해요.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말이냐? 그림자가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니? 정호가 설명했다. 제가 하는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해요.
아버지가 핀잔을 주었다. 책만 읽어서 눈이 나빠진 모양이다.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라. 하지만 정호는 확신했다. 분명 자신의 그림자가 이상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날 밤 정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있었다. 그때 방 한쪽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림자는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다. 벽에 서서 정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호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그러자 그림자도 갑자기 침대에 누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확실히 이상해. 다음 날부터 정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더 기이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림자는 그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완전히 다른 행동을 했다. 그가 앉아 있으면 그림자는 서 있고, 그가 서 있으면 그림자는 앉아 있었다. 며칠 후 정호는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그림자의 얼굴 표정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정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책을 읽고 있을 때 그림자는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일반적인 웃음이 아니라 뭔가 섬뜩하고 기괴한 웃음이었다. 정호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이게 뭔가? 도대체 뭔가? 그러자 집안의 다른 식구들이 달려왔다. 형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정호가 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그림자를 보세요. 저 그림자가 웃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그림자였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얘야, 너 요즘 몸이 안 좋은 것 같구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의원에게 데리고 가자. 하지만 정호는 자신이 본 것이 확실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그림자를 관찰했다. 그리고 마침내 더욱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림자가 웃는 것뿐만 아니라 입을 움직여서 뭔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호가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그림자에게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입모양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정호가 떨리며 혼잣말했다. 뭐라고 하는 거지? 며칠 밤을 관찰한 끝에 정호는 그림자가 하는 말을 입모양으로 알아낼 수 있었다. 그림자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나를 풀어줘. 정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림자가 자신에게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었다. 정호가 두려워하며 중얼거렸다. 무엇을 풀어달라는 거지? 그날 밤 정호는 잠들지 못하고 그림자를 계속 지켜봤다. 그러자 그림자가 더욱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벽 위에서 마치 갇힌 것처럼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를 풀어줘. 제발 풀어줘. 정호가 용기를 내어 그림자에게 말했다. 누구세요?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거죠? 그러자 그림자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 정호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 같았다. 비록 그림자라서 눈을 볼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림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말했다. 나는 너야? 정호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저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림자가 대답했다. 나는 진짜 너야? 지금의 너는 가짜야? 정호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그림자가 자신이 가짜라고 하다니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정호가 떨리며 물었다. 그럼 언제부터 제가 가짜였나요? 그림자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한 달 전 내가 그 우물에 떨어진 후부터. 정호는 깜짝 놀랐다. 한 달 전에 정말로 뒷산에 오래된 우물에 떨어진 적이 있었다. 그때 의식을 잃고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렸었다. 정호가 기억을 되살리며 말했다. 그때 제가 정신을 잃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림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때 내 몸에 다른 것이 들어왔어. 그리고 진짜 너는 그림자가 되어버렸어. 정호는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우물에서 나온 후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긴 했다.
음식 맛도 다르게 느껴지고 평소 좋아하던 일들이 재미없어졌다. 정우가 놀라며 물었다. 그럼 지금의 저는 진짜 제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림자가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나를 원래 자리로 돌려놔줘. 정우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가짜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자신이 뭔가 이상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다. 정우가 그림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나요? 그림자가 희망에 찬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 우물로 가야 해. 그리고 같은 시간에 다시 떨어져야 해. 정우가 망설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 지금의 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림자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해. 정우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정말로 자신이 가짜이고 그림자가 진짜 자신일까? 아니면 자신이 병에 걸려서 헛것을 보는 것일까?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림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이 예전과 너무 달라져 있었다. 마침내 정우는 결심했다. 정우가 그림자에게 말했다. 알겠어요.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그림자가 고마워하며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늦게 정우는 몰래 집을 나와 뒷산의 우물로 향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 우물은 검은 구멍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정우가 우물 앞에 서서 말했다.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서는 자신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달빛 아래에서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다. 정우가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그림자가 없네. 그 순간 우물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어. 나는 여기 있어. 정우가 우물을 들여다보니 물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올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반사가 아니었다. 진짜로 물속에 또 다른 자신이 있었다. 물속의 자신이 말했다. 빨리 뛰어들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정우가 시계를 보니 정확히 한 달 전 우물에 떨어졌던 시간이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 확실한가요? 물속의 자신이 간절하게 대답했다. 그래. 제발. 빨리. 정우는 눈을 감고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다른 무언가 들어오는 느낌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우물 근처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정우가 일어나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니 이제 정상적으로 자신의 동작을 따라했다. 정우가 안도하며 혼잣말했다. 이제 정상이군.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뭔가 예전과 다른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겉모습은 똑같았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디 갔다 온 거니? 온몸이 젖었구나. 정우가 대답했다. 아, 잠깐 산책을 나갔다가 비를 맞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비가 오지 않았었다. 며칠 후 정우의 가족들은 그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보다 훨씬 활발해지고 밝아졌다. 마치 원래의 정우로 돌아온 것 같았다. 정우 자신도 만족했다. 이제 자신이 진짜 자신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정우는 우연히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그림자는 정상적으로 자신을 따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림자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는 점이었다. 정우가 의아해하며 중얼거렸다. 내가 웃고 있는데 그림자는 왜 슬퍼하지? 그 순간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자신이 또 다른 가짜는 아닐까? 정우가 그림자를 자세히 보니 그림자가 입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림자가 말하고 있었다. 속았어. 너는 또 다른 가짜야. 정우는 공포에 질렸다.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가짜였다는 것인가?
그림자가 계속 말했다. 진짜는 아직 우물 속에 있어. 정우가 떨리며 물었다. 그럼 저는 누구죠? 그림자가 섬뜩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너는 우물 속 괴물이야. 사람 몸을 빼앗는. 정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의 손이었지만 이제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리고 거울을 보니 자신의 눈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더 날카롭고 차갑게 변해 있었다. 정우가 절망하며 중얼거렸다. 그럼 진짜 나는 어디 있는 거야? 그림자가 대답했다. 우물 속 깊은 곳에 갇혀 있어. 영원히.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 우물 속 괴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정우는 우물 속에서 영원히 갇혀 지낼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완전히 정우가 되어버렸고 이제 아무도 그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림자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림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후로도 정우는 평범하게 살아갔다. 하지만 때때로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볼 수 있었다. 진짜 정우의 영혼이 그림자가 되어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언젠가 다시 자신의 몸을 되찾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물 속 괴물은 이미 완벽하게 정우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에 혼자 다니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소문이, 마치 그림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소문이.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우물 속 괴물이 다른 희생자들을 찾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괴물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몸을 빼앗아 자신의 분신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 사람들은 모두 그림자가 되어 영원히 괴로워할 운명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만 밤이 되면 자신의 그림자를 유심히 보는 사람들만이 진실의 일부를 엿볼 수 있었을 뿐이다. 제4장 피 묻은 손수건. 한적한 산골 마을에 홀로 사는 상문이란 총각이 있었다. 그는 날품팔이로 근근히 살아가며 어머니가 남기고 간 낡은 초가집을 지키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상문은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산모퉁이를 돌다가 길바닥에 떨어진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다. 달빛에 하얗게 빛나는 그 손수건은 비단으로 짠 듯 고급스러워 보였다. 아, 누가 떨어뜨린 것이겠구나. 내일 장에 가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보자. 상무는 손수건을 주워 품에 넣고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수건을 만지는 순간부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마치 얼음덩어리를 만진 것처럼. 집에 돌아온 상무는 등잔불을 켜고 손수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얀 비단에 수놓아진 꽃무늬가 아름다웠지만 한쪽 모서리에는 검붉은 얼룩이 마치 핏자국처럼 번져 있었다. 이게 무슨 얼룩일까? 상무는 물에 적신 헝겊으로 그 얼룩을 닦아보려 했지만 전혀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문지르면 문질수록 그 핏자국은 더욱 선명해져 갔다. 밤이 깊어 상무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잠에 들자마자 끔찍한 꿈이 시작되었다. 꿈속에서 상무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어디선가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손수건, 내 손수건을 돌려줘.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달빛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목에는 새빨간 줄이 깊게 파여 있었고 목에서 피가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 상무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목 주변이 뜨겁고 아팠다는 것이었다. 거울을 가져와 목을 비춰보니 목둘레에 빨간 줄이 희미하게 나타나 있었다.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른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상무는 서둘러 장터로 나갔다. 손수건의 주인을 찾아 빨리 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물어봐도 그런 손수건을 잃어버렸다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나이든 약초 장수 할머니가 상문의 손수건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어디서 그런 불길한 것을 주었느냐? 당장 버려라.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목매어 죽은 귀신의 것이다. 나는 어릴 때 봤다. 우리 마을에 살던 월양이란 기생이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바로 그 손수건을 항상 지니고 다녔거든. 그런데 어느 날 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손수건으로 목을 메어 죽었다더구나. 할머니의 말을 들은 상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런데 그 뒤로 그 손수건을 주운 사람들은 모두 밤마다 월양의 꿈에 시달렸다고 한다. 목이 졸리는 꿈을. 상무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손수건을 불에 태우려 했다. 그런데 아무리 불에 던져도 손수건은 타지 않았다. 오히려 불꽃이 손수건을 피해가는 것 같았다. 그날 밤도 또 같은 꿈이었다. 아니, 더 선명하고 무서웠다. 이번에는 목을 맨 여인이 상문이 방 안까지 들어왔다. 피투성이 목을 한 채로 상문의 침대맡에 서서 속삭였다. 왜 내 손수건을 태우려 했느냐? 그건 내가 죽을 때까지 품에 안고 있던 것인데. 여인의 차가운 손이 상문의 목을 조여왔다. 상문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목이 점점 조여와 의식이 흐려졌다. 크옥! 상문은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났다. 이번에는 목의 자국이 더욱 선명했다. 마치 정말로 누군가 목을 조른 것처럼. 사흘째 되는 날 상문은 견딜 수 없었다. 잠을 자려고만 하면 그 여인이 나타나 목을 조르는 것이었다. 목의 붉은 자국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상문은 마을의 무당을 찾아갔다. 어서 오너라. 내 얼굴을 보니 귀한 것에 씌었구나. 무당은 상문을 보자마자 알아차렸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 손수건 때문에 매일 밤 목이 졸리는 꿈을 꿉니다. 무당은 손수건을 보더니 크게 한숨을 쉬었다. 이건 월양이의 원혼이 붙은 것이다. 월양이는 사랑하던 선비에게 버림받고 이 손수건으로 목을 메었거든. 그런데 죽어서도 한이 풀리지 않아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월양이의 무덤을 찾아 손수건을 묻어줘야 한다. 그래야 월양이가 편히 떠날 수 있다. 무당의 말에 따라 상무는 월양이의 무덤을 찾아 나섰다. 마을 뒷산 깊숙한 곳에 이름도 없는 작은 무덤이 하나 있었다. 상무는 그 무덤 앞에 손수건을 놓고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다. 월양이 누나, 이제 편히 가세요. 저는 누나의 손수건을 이곳에 묻어드릴 테니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마시고 저승으로 가세요. 그 순간 바람이 불더니 손수건이 저절로 땅속으로 스며들어갔다. 마치 누군가 손수건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날 밤 상무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월양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목의 붉은 자국도 서서히 사라져갔다. 하지만 며칠 뒤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았다. 다른 마을에서 온 행상이 그 길에서 하얀 손수건을 주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행상도 밤마다 목이 졸리는 꿈을 꾼다고 했다. 월양이의 원혼은 아직도 그 길을 떠돌며 자신의 손수건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누군가 그 손수건을 주우면 월양이는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 밤마다 목을 조를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손수건이 떨어져 있어도 절대 줍지 않는다고 한다. 혹시라도 그것이 월양이의 피 묻은 손수건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도 달 밝은 밤이면 그 산길에서 흰옷을 입은 여인이 손수건을 들고 서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 목에서 피를 흘리며 누군가 자신의 손수건을 주워가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손수건을 주운 사람은 반드시 밤마다 목이 졸리는 꿈을 꾸게 된다. 월양이가 찾아와 차가운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속삭이는 것이다. 내 손수건, 내 소중한 손수건, 왜 가져갔느냐? 어떤 이는 그 손수건을 버리려 해도 버려지지 않는다고 한다. 태워도 타지 않고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오직 월양이의 무덤에 묻어줘야만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덤에 묻어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월양이의 한은 너무 깊어 손수건은 다시 그 길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밤에 혼자 다니지 않는다. 혹시라도 달빛에 하얗게 빛나는 손수건을 보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그런 손수건을 발견한다면
절대 죽지 마라. 그 순간부터 당신은 매일 밤 월양이의 차가운 손에 목이 졸리는 악몽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월양이의 원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그 피 묻은 손수건의 저주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저주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둘씩 목의 자국이 깊어져 가다가 결국은 진짜 목이 졸려 죽게 된다는 소문도 있다. 월향이처럼